파킨슨스병 실제 투병기의 저자인 카톨릭 의대 명예교수 박충근입니다. 의학과 외래에서 차례를 기다리는 중이었는데요. 잠깐 졸았던 것 같아요. 네. 1번 방에서 저를 찾는다는 그 소리를 듣고 제가 30년 동안 있었던 척추외과의 1번 방에 척추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로 착각을 하고 눈을 뜬 순간 제가 환자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나의 척추외과 교수로서의 환자 치료하던 자신의 그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가슴 아픔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통 1번 방은 과의 제일 고참 혹은 가장 많은 환자를 가진 사람들이 1번 방을 갖게 되죠. 1번 방에서 치료를 하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1번 방은 그 과의 대표방이라고 하겠습니다. 저도 그 같은 계통에서 일을 하니까 의논을, 디스커션을 하는 것이 통상적인 예죠. 그러나 역시 아직까지는 그 경험, 파킨슨스병에 대한 경험은 적기 때문에 많이 듣고 또 나름대로 그것을 정리해서 나의 병을 추정하고 판단하는데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면장애, 관절통, 아니면 근육통, 걸어다닐 때 다리가 민첩하지 못한 거, 이런 건 흔히 노인들에게서 보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파킨슨병의 진단이 쉽지가 않은데,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구 증상,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판단을 하고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면 빨리 신경과 의사나 관련 전문가에게 찾아가서 상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어려운 얘기인데 저는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킨슨병은 한마디로 신경이 퇴행성 변화를 일으켜서 사멸하는 병입니다. 파킨슨병이 도파민을 분비하는 뇌신경세포를 죽이는 거죠. 이전에 퇴행성이 진행하다가 마지막에는 사멸하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이 요구됩니다. 또 양쪽 뇌에 비교적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흑질, 서브스탄티아 니그라라고 그러는데 중뇌, 미드브레인이라는 곳에 그 신경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이 주로 무슨 역할을 하냐면 우리가 직접 운동을 하게 되면 운동하고 직접적 관련된 그런 명령이 뇌에서 가기도 하고 아니면 그 운동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들, 내가 기뻐서 즐거워서 운동하는 거하고 내가 끌려가서 할 수 없이 운동하는 거하고 그런 어떤 상황의 변화, 그런 거를 조절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도파민입니다. 운동 상황을 조절하는 거. 조절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운동도 못하지만 운동과 관련된 분위기에 적응을 못하게 됩니다. 그것이 파킨슨병의 특징이고 진단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구 증상이나 뭐 이런 거에 결정이 되는데 제일 감별 진단을 요하는 것이 지금 제가 얘기한 것들은 주로 원인 모를 파킨슨병입니다. 실제 감별을 요하는 것은 파킨슨 증후군,
파킨슨 증상을 갖고 있는 뇌의 다른 질환입니다. 예를 들면 권투 선수 중에 심하게 몽둥이를 두들겨 맞은 게 아니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뇌에 충격을 줘서 뇌가 망가졌는데 실제 나타나는 건 파킨슨병으로 나타났죠. 또 그런 건 두부외상이고 뇌혈관 질환에서도 뇌혈관이 여러 곳을 막아서 파킨슨병하고 비슷한 증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얘기한 원인 모를 파킨슨병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원인이 있는 파킨슨병들은 굉장히 예후가 나빠서 장기간 생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진단이 굉장히 중요하고 증상은 어떤 증상이 있냐면 운동관계 증상이 있고 비운동관계 증상이 있습니다. 그 운동 관련 증상은 보행장애, 근육의 강직, 몸의 균형 잡는 거 여러 가지 운동하고 관련된 증상이 나타나는 반면에 비운동 증상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7가지 이외에도 여러 가지로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비운동 증상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운동 증상만으로 모든 것을 진단하려고 그러지 말고 비운동 증상을 같이 포함해서 진단을 내려야 될 것입니다. 퇴행성 질환은 치료가 가능한 질환입니다. 노인성 변화가 일어나면 거꾸로 가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증상이 거의 완벽하게 치료가 가능합니다. 보통 엔세이드라고 그러는데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또 가끔가다 스테로이드도 사용하고 호르몬제죠. 그 밖에 물리치료 그리고 상당히 증상이 완화가 됩니다. 그 반면에 파킨슨병은 증상도 심하거니와 증상이 하루하루 아무리 물리치료를 하고 치료를 해도 증상이 진행됩니다. 그런 면에서 차이가 있는데 그건 상당히 예민한 차이이기 때문에 물론 그걸 판단하는 건 의사의 판단이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퇴행성 질환은 치료가 가능합니다. 완치는 안 되더라도 약물 치료 이런 걸 하면 거의 정상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류마티스병 이런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데 류마티스병은 절대 운동 관련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 거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퇴행성 질환과의 차이는 전문 의사에게 가면 손쉽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전구 증상이라는 것은 본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우리가 흔히 갖고 있는 평소의 질환이나 아니면 습관하고 비슷하게 나타나는 증상을 전구 증상이라고 합니다. 파킨슨병의 전구 증상에는 변비, 조변장애, 수면장애, 기립성 저혈압, 낮잠을 많이 자는 것, 우울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증상이 2개 이상 있을 때는 한 번은 파킨슨병을 의심해야 됩니다. 저는 변비가 있었다는 것은 알았지만 수면장애가 전구증이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후에 진단을 받고 책을 찾아보니까 제가 갖고 있던 수면장애가 전구증이었다는 것을 깨달았고 수면장애는 REM이라고 해서 Rapid Eye Movement 수면이라고 그럽니다. 주로 그런 사람들은 잘 때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거나 아니면 벌떡 일어나서 나가려고 그런다든가 그러면서 많이들 다칩니다. 외상도 있고 얼굴이 찢어지고
그런 위험성이 있는 그런 수면 장애를 갖게 되는데, 저는 그것이 파킨슨하고 관계된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안 했었습니다. 그런 두 가지 증상이 있었던 것 같고, 변비는 한 4, 5년, 수면장애는 한 6개월 내지 1년 정도부터 간헐적으로 발생했었습니다. 그 외에 실제로는 진단을 받은 다음에 보니까 운동관계 증상도 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른쪽 어깨에 아픈, 중심 잡기가 어려웠던 거, 그런 것들도 조금씩 나타나는데 이미 나는 전구 증상 시기가 지난 다음에 진단이 된 거죠. 이거는 전적으로 제가 파킨슨병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아니라고 편견을 가졌기 때문에 발생한 지연성 진단입니다. 파킨슨병 환자의 치료에 있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비운동성과 운동성이 혼재해 있다는 겁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가장 일반 삶에 지장을 주는 증상이 요실금, 절박, 그러니까 급하게 소변 부는 거, 그다음에 자기 생각과 관계없이 나오는 소변,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였고, 또 변비, 그 외에 근육 강직에 의한 보행장애, 또한 척추 변형, 이 네 가지가 저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줬던 네 가지 증상입니다. 이것들은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약물로 치료를 해보고 안 될 때는 수술까지도 고려하는 그러한 증상들이며, 반드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적절하게 치료할 필요가 있는 그런 증상들입니다. 제가 책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당시 마지막 확진을 받았을 때 느끼는 감정은 독수리 새끼가 절벽 끝에 있는 우리 둥우리에서 처음 날갯짓을 하고 날려고 할 때 이제 자신감이 생기고 그동안에 어미 독수리를 통해서 배웠던 여러 가지 기술들을 준비해서 힘차게 날아올랐는데 마침 불어오는 광풍에 휩싸여서 나래로 떨어지는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2010년도에 제가 진단을 받았으니까 2000년에서 2010년 사이에 수많은 국내외 학회 활동을 해서 상당히 많은 업적도 쌓았고 또 인정을 받아서 명예라는 호칭까지도 얻었는데 이제부터 그 쌓였던 모든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해야 될 그 시기에 파킨슨이라고 진단을 받았으니 저로서는 앞이 캄캄하고 더 이상 의욕이 나지 않는 정도의 그런 실망감이 저를 덮쳐왔습니다. 저희 가족들도 똑같죠. 그동안에 집안일에 신경 안 쓰고 오로지 바깥의 일만 열심히 했던 사람이 갑자기 이제 외부 일을 못하게 되고 또 실제 환자 치료에도 전심을 쓰기가 어려운 상황이 돼가니까 저희 집사람들 특히 딸들의 실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주치의였던 교수님하고 상의해서 약물 치료를 하는 동안은 증상이 비교적 나빠지지 않고 정상 상태를 거의 비슷하게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을 허니문이라고 얘기하면서 그게 몇 년이 될지 모르니까 그동안에 남은 시간을 잘 정리하라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진단을 받자마자 바로 우리 집 담 너머에 체육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2번씩 혹은 3번씩 1시간 PT, 퍼스널 트레이닝을 시작했고, 그러면서 약물 치료를 했는데, 약물 치료는 아주 저용량부터 차근차근히 한 10년에 걸쳐서 천천히 증가시키는 가운데 부작용이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제가 약 8년 동안의 허니문 기간을 가질 수 있었는데, 이것은 아마 제가 지금 빼잡기로는 열심히 퍼스널 트레이닝을 하면서 운동 치료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온 게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 이후부터 제가 여러 가지 또 다른 병의 코스를 밟게 되는데 그것은 차차 시간이 되는 대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치료는 원인을 모르는 질환이라고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죠. 원인을 모르니까 치료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인 치료는 오로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증상을 완화시켜서 삶을 편하게 해드리는 겁니다. 파킨슨 병은 불치의 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많이 합니다. 그냥 오는 대로 증상이 나타나면 그냥 그거 참고 지내다가 죽게 되면 죽는 거 아니냐. 절대 그거 아닙니다. 자기 몸을 편하게 만들고 하루하루의 삶을 더 즐겁게 살 수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말기 바랍니다. 운동 관련 증상 중에 대표적인 것이 진전, 트레머라고 그러죠. 손떨림이고, 또는 척추변형, 근육의 심한 강직, 또는 자세 불안정증, 그 외에 운동 불능까지도 옵니다. 전혀 못 움직이는. 아니면 지나치게 행동이 느려지거나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이런 문제들은 하나하나 해결을 해야 됩니다. 진전은 처음에는 약물로 치료를 해보고 전혀 진전에 도움이 안 되고 또 일상생활을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식사를 수저질을 할 수가 없을 정도의 심한 진전은 수술 치료를 해야 됩니다. 뇌신부 자극술이죠. 그 다음에 근육 강직에 의한 운동장애는 가능하면 약물 치료로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수술 치료는 거의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약물 치료, 약을 여러 가지를 써가면서 약물 치료를 하게 되고 또 척추 변형은 약물 치료와 함께 물리치료, 재활치료를 하는데 근육 강직도 물론 물리치료가 포함이 돼야 됩니다. 특히 척추 변형은 물리치료를 한 3개월에서 6개월 시작해보고 그래도 척추 변형이 변하지 않을 때는 수술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됩니다. 이제 저의 케이스는 좀 다른 케이스였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책에 중반쯤 지나가면 나오기 때문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척추 운동 불능 또는 완만, 지나치게 천천히 움직이는 거 이런 거는 작업치료실에서 그런 거를 빨리 움직이고 또한 처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법을 가르쳐 드립니다. 재활치료를 열심히 하셔서 그런 상태를 극복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파킨슨 환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손떨림은 대부분 휴식기에 일어납니다. 물건을 잡으려고 할 때 하는 것을 이제 의도적 진전이라고 그러는데 인텐셔널 트레모라고 그러죠. 인텐셔널 트레모보다는 휴식이 트레모, 레스팅 트레모라고 그래서 가만히 있을 때 김밥을 싸듯이 이렇게 손가락을 돌리는 그런 행동을 취합니다. 근데 저는 마침 휴식성 진전은 거의 없고 주로 인텐셔널 트레모, 의도적 진전이 많은데 레스팅 트레모가 주라는 일반 파킨슨 환자도 물건을 잡을 때는 손을 떱니다. 그게 없다는 게 아니고 그 휴식성 진전이 특징이라는 얘기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의도적인 진전이 우리 생활에서는 제일 중요하죠. 뭐 물건을 잡으려고 하는데 손이 떨리면 안 되고 글씨를 쓸 수도 없고 타자기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생각한다면 진전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만일에 글씨 쓰거나 밥을 먹을 수도 없을 정도로 손이 떨리면 그때는 약물 치료는 포기하고 수술 치료, DBS라고 그러죠. 딥브레인 스티뮬레이션, 한국말로 뇌신부 자극술. 뇌신부 자극술을 해야 되고 뇌신부 자극술을 하면 아주 말기가 아닌 이상은 초기 중기에 시행하면 거의 80% 이상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평생 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고 그래서 100% 신뢰는 할 수 없지만 식사까지도 못하고 글씨도 못 쓰는 상황까지는 면할 수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이 정도 상태 되면 뇌 수술을 권합니다. 근데 뇌 수술도 75세가 넘어서 노인성 상태가 되면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75세 이전에 판단을 해서 DBS라는 뇌 자극 수술을 해야 될지 아닐지를 주치의와 함께 결정해야 됩니다. 제가 비운동성 증상 중에 인지능력 저하나 치매와 관련된 증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울증과 수면장애 이 두 가지는 병을 갖게 된 초기부터 저를 많이 괴롭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판단하기에 조기에 신경정신과 전문의를 만나서 의논하고 해결하는 게 옳다고 판단을 하고 신경정신과 전문의를 만났고 약을 여러 가지로 써가면서 조정해서 우울증도 개선되고 또 수면장애도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것은 제가 저의 방법을 그대로 따라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각자의 증상의 결과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가능하면 그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 조기에 신경정신의학과 전문의를 만나서 충분히 의논하고 약을 조절해서 자기의 약을 하나 나름대로 결정하여야만 하는 그런 순간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잊지 마시고 그렇게 시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파킨슨병 앓기 시작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 많은 사람들이 집으로 찾아옵니다. 그 중에는 침술로 할 수 있다, 아니면 줄기세포로 할 수 있다, 대체의학으로 할 수 있다. 근데 어느 것 하나도 신경과나 신경외과의 공식적인 교과서나 책에는 기술되어 있지 않은 방법입니다. 물론 줄기세포는 간단한 결과는 써 있지만 제대로 된 임상 실험을 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고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면서 생각지도 못하는 고액을 얘기하면서 그것을 내고 1년 동안 자기 침을 맞으면 완치될 수 있다. 사기에 가까운 그런 얘기까지 들려올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런 소문이나 아니면 과장된 선전에 절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분들이 치료를 증명한다고 갖고 오는 거 보면 한두 명의 결과입니다. 그 한두 명이 좋아진 것이 과연
그들의 치료 때문에 좋아졌는지 아니면 다른 원인에 의해서 좋아졌는지 그건 누구도 증명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우선 기본적인 치료들을 열심히 해서 증상의 호전을 갖고 오고 사회의 삶의 영역을 넓혀서 버티다 보면 지금 현대의학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치료법이 개발될 수도 있습니다. 인내를 가지시고 그 쉬운 치료법, 쉬운 방법을 통해서 물질이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우울을 범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의료진의 경우 환자에게 대할 때 이 질병을 나는 고칠 수 있다 라고 감히 얘기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이 없기를 항상 바랍니다. 제가 아주 극적인 결과를 얻었던 게 척추 변형이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건데요. 변형을 알았을 때 수술을 해야 한다고 저는 판단을 이미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 수술이 성공률이 높지 않고 또 굉장히 어려운 수술이기 때문에 제가 결정을 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특히 또 부탁할 척추외과 의사가 너무 부담스러워 할 것 같고 그래서 걱정을 하다가 물리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물리치료는 주로 마사지인데 한 사람은 주로 팔꿈치로 근육에 통증이 있는 그 큰 근육들을 마사지하고 압박하고 스트레칭하는 그런 식의 마사지를 했고 또 한 사람은 작은 근육의 통증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손가락을 주로 사용해서 그 부분을 누르고 또 스트레칭하면서 반대쪽으로 몸을 돌리는 그런 식의 마사지를 6개월 정도 시행했는데 점점 그 변형이 없어지더니 변형이 거의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수술을 안 하고 해결을 하는 케이스인데 이 결과는 몇 가지 저한테 주는 시사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근육의 병을 수술을 해서 척추뼈를 건드리는 것보다는 근육의 마사지를 통해서 해결한다는 것이 근본적인 치료가 아닐까. 결국은 우리가 그동안에 이런 환자가 오면 무조건 수술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옳지 않은 선택이었던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결론을 조금차 내렸고 그 결과를 책에도 기술한 바 있습니다. 도파민의 결핍으로 발생한 근육 조절능 소실 상태를 마사지가 개선시켜 줌으로써 이러한 결과가 일어났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화장애나 목소리의 변화는 필연코 일어나는 겁니다. 완전히 정지시킬 방법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연시키거나 아니면 그 연화장애가 있는 중에도 그 흡입성 폐렴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 내로 식물이나 먹는 물건이나 여러 가지 나쁜 것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예방하는 방법을 배우는 연화장애 치료지 연화장애를 정지시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열심히 하면 예방이 충분히 됩니다. 그 다음에 발성장애가 이미 와서 전혀 소리가 안 나는 건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그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예방적인 그런 치료, 물리치료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배에 힘을 주고 큰 소리를 내고 또박또박 발음하고 발음이 안 되더라도 그런 연습을 해야 되고 연화장애는 그 남아있는 근육들이 최대한의 기능을 해서 음식을 삼킬 때 기도로 음식이 들어가지 않도록 물을 넘길 때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훈련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 한 2년째 연화장애 치료를 하고 있는데 거의
병이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희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열심히 영양장애에 대한 재활 치료를 하십시오. 그러면 폐렴 발생 안 하고 또 음식도 편한 자세로 먹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연화장애와 발성장애의 해결책을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낙상을 예방하는 것은 결코 환자 혼자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환자는 파킨슨병 환자로서 휠체어를 타야만 한다. 그렇다면 가족들은 그거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시간마다 먹어야 약도 준비해야 되지만 갈 곳의 위치, 휠체어를 타고 움직일 수 있는지, 또 화장실은 장애인 화장실이 있는지, 또 옮겨갈 의자의 구조가 적절한지, 시간은 몇 시간 있는 게 가장 좋을지 이런 거를 사전에 미리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운반할 때 장애인 차를 타는 게 좋은지 아니면 일반 승용차를 타도 괜찮을지 그 많은 조건들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환자를 옮길 수가 있지 아무런 정보 없이 환자를 데리고 몇 시간 동안 외부에 나가는 것은 엄청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항상 그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또 같이 의논하고 분석한 다음에 환자를 옮기는 그런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가족들이 함께 합심해서 도와주는 것이 환자에게는 엄청난 큰 낙상 사고의 방지가 됩니다. 그건 엄청나게 도움이 됩니다. 저도 지금 화장실에 여러 군데 손잡이를 만들어 놓고 있는데 이게 밖에서는 지금 휠체어를 많이 타기 때문에 그런 데도 괜찮지만 집이 그렇게 크지 않고 작은 집에서는 반드시 복도, 거주하는 방, 화장실은 물론이고요. 반드시 설치해서 잡고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낙상사고 방지에 굉장히 중요하죠. 지난번 책을 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족들이 사실 환자 이상으로 괴로움을 당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내심을 가지시고 불치병이지만 편안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환자에게 확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불치병이기 때문에 호소하는 모든 증상을 그냥 두고 보면 그러는 사이에 뭐 좋아지든 나빠지든 할 거다. 이 불치병인데 무슨 치료가 필요하냐. 그건 너무나도 쉽게 환자의 치료를 포기하는 행위입니다. 가족들이 어떻게든지 환자를 편안한 마음으로 치료받고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증상을 완화시키는 방법을 찾아나가기 바라며 가능하면 우리나라에도 파킨슨병 환자 요양병원이 생겨서 그러한 증상을 완화시키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시설이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확실하게 말해서 개인적인 성향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향을 설명드리는 건데 파킨슨 치료제는 외부에서 만들어진 도파민 투여는 처음 시작할 때 소량으로 시작해서 소량씩 조금씩 증량하는데 만일에 증상이 다시 나빠지면 그 다시 좋아질 때까지 증량하는 것은 아까워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증상이 조금 주면은 그렇게 크게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증량을 할 때는 확 증량을 하고 그러나 가능하면 소량을 먹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주치의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결정하는 문제고 그 외의 약들도 제가 혼자 결정한 거라고는 변비약하고 진통제를 입으로 먹지 않고 붙이는 케토톱이라는 진통제를 외부에서 붙여갖고 진통 효과를 기다리는 그런 치료를 시행했는데 이건 역시 개인의 취향입니다. 진통제는 대부분
소화장애를 초래하기 때문에 한 번 소화장애가 생기면 그다음부터는 약을 먹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꼭 먹어야 될 도파민이나 이런 약제 자체도 먹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소화장애가 있는 약은 안 먹는데 노력을 하고 가능하면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한 게 제가 갖고 있는 그 처방 내역의 결론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아직도 극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일하게 극복 못한 질환이 변비입니다. 매일 변비약을 먹고 한 3, 4일이 지나도 안 나오면 그때는 좌약을 사용합니다. 아직까지는 좌약은 100%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식의 계획을 갖고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변비 전문가하고 상의를 한번 하려고 예정 중입니다. 그렇게 되면 또 다른 어떤 프로토콜, 치료 방법이 개선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 경우는 또 다시 한번 제가 기회가 있을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랜 시간 관심을 가지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요새 좀 불편한 게 코 뒤쪽으로 자꾸만 콧물이 버블 형성을 하듯이 코 뒤에 자꾸만 생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코가 많이 생기면 이렇게 고무풍선처럼 생기죠. 그런 것이 지금 목 뒤에 생겨갖고 하는 그런 발음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또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해결되면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랜 시간 감사합니다.